안녕하세요. 사별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너무 이르게 잃는다는 건 크나큰 고통을 몰고 오더군요. 이런 엄청난 불행이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나 싶어 저는 하늘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제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충격까지 찾아왔었는데요. 그 사건이 지나간 후 제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중견기업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 아빠 덕에 저와 여동생은 부족한 것 없는 감사한 성장 시절을 보냈죠. 항상 단정한 행동과 예의 범절을 엄하게 가르치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인간성 또한 어디 가서 욕먹진 않던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전 나이 33세 2년 연애했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성실하기도 했지만 정말 착하고 자상했던 사람이었죠. 결혼한 후 남편은 자신을 저와 저희 두 딸을 지키는 기사라고 자칭하며 정말 좋은 가장이 되어 주었어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얼마나 잘하던지 두 분은 어딜 나가기만 하면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끔 동생과 결혼한 제부가 장난으로 좀 샘을 내긴 했지만 제부 또한 마사이 노릇을 단단히 하던 제 남편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죠. 내가 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네 아빠보다 더 날 살갑게 챙겨주던 사람이 바로 김서방이었다. 그 말 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었겠니. 물론 너랑 네 동생도 잘 챙겨줬다지만 너흰 내 자식이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없어. 이렇게 천사 같던 남편처럼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댁 또한 시아버지가 의사셨기에 꽤 부유한 집이었는데 제가 딸들을 낳고 복직할 땐 우리 며느리 편하게 출퇴근하라며 멋진 차를 뽑아주시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실 때마다 꼭 제 선물을 가장 먼저 챙겨주던 분들이었죠. 남편의 두 누나인 시누이들도 시매부들도 시집살인커녕 제게 정말 잘해주셨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마셨어?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웬일이래?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생겼다기에 속상해서 좀 마셨어.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됐지만 남편은 친구 일이라는 말 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평소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으니 친구의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생각해 저도 더는 캐묻지 않았죠. 그런데 또 어느 날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식장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곤 집에 두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여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울 만큼 많이 친했던 친구야? 어, 오래도록 연락하고 살진 않았지만 한때는 소중한 추억을 나눈 친구였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여보. 이런 모습? 뭐 울고 약해진 모습? 그럼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야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난 세상에서 어머님 아버님 빼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항상 나한테 기대줘. 난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어쩌다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까? 고마워, 여보.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은 그런 제게 안겨 한참을 펑펑 울더라고요. 그 후 뭔가 남편은 저와 애들에게 전보다 더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나 걱정이었던 건 이상하게 그런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살도 조금씩 빠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좀 적어졌거든요. 왜 그것밖에 안 먹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네. 당신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도 걱정해서 가봤는데 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나이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라나? 그런 것 같대. 나 요새 일도 바쁘고 힘들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밥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덕분에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 뭐.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던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전보다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 출장도 한 번씩 생기곤 했거든요. 항상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더 어둡고 지쳐 보였기에 저는 바람이니 뭐니 하는 의심은 하지도 않았죠. 전 남편이 걱정되어 보약도 지어 먹이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도 자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제가 며칠을 정성 들여 끓인 곰탕을 먹다가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그래,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 끓이느라 정말 고생했겠구나 싶어서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여보. 치,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한테 잘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별소리 다 한다. 많이 먹어. 전 자꾸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힘들어하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9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겐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계속 피곤해하다 눈에 황달기까지 보이던 남편이 걱정되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게 했더니 남편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저희가 발견을 못했을 수가 있죠? 췌장암에 걸린 많은 환자들이 사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이라서요. 그래도 저희 남편 직장인이라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었어요. 원래 췌장암은 그냥 건강검진만으론 발견되기 어려운 병입니다. 믿기지 않아 의사 선생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결과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의 소화 문제와 급격히도 아닌 천천히 진행된 체중 감소, 만성 피로 등의 통증 등이 모두 그 병이 주는 신호였건만 우린 누구도 남편에게 찾아온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피곤함이 바빠진 회사 일로 인한 거라고 제게 말했고 등의 통증은 의자에 자주 앉아 있어 발생한 허리 근육통이라고 말했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양가 식구들 모두 완전히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자식 앞세우는 꼴을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아있던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애들 아빠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후 남편은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고작 9달 만에 서둘러 세상을 떠났죠. 여보, 당신이랑 애들만 남기고 가서 미안해. 그리고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여보? 만약에 말이야, 혹시 누군가 당신을 찾아오면 꼭 잘 대해줘. 내 마지막 소원이야. 부탁해. 누가 날 찾아와? 그게 누군데? 그냥 꼭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이런 알 수 없는 유언을 제게 남긴 뒤에요. 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지만 얼마 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결국 하늘로 떠난 남편으로 인해 그 유언은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잊히고 말았죠. 아이고, 성모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쉰도 못 대보고 간단 말이야.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오열하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시부모님이 쓰러지시며 어쩌나 걱정을 해주시면서요. 시누이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여동생 부부도
몇 시간 동안 조문을 와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저야 뭐 당장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저는 저를 따라 엉엉 울던 두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전 엄마니 앞으로는 혼자 우리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상우가 왔구나. 장례 첫날의 늦은 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외 남자의 하나가 교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더군요. 시부모님과도 아는 사이였는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어린애가 남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싶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던 그 애가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오열을 한 순간부터 그 궁금증은 증폭되기 시작했죠. 저는 겨우 울음이 잦아든 그 아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아직 학생 같은데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니? 전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됐던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라고? 전 아버지 아들 김상우라고 합니다. 전 평생을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애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존재인 걸 알지만 아버지 가시는 길을 자식으로서 꼭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의 기막힌 대답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말문이 막히더군요. 대체 처음 보는 이 애가 왜 갑자기 나타나 제 남편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또다시 얼굴이 눈물로 뒤덮여 있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뭐가요, 어머니? 저 앤 우리 손주가 맞다. 너에게 진즉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낳은 손준 우리 현지 예지 둘뿐이잖아요. 제 남편이 그럼 바람이라도 피워서 혼외자를 낳았단 소린가요? 아니지. 그러기엔 딱 봐도 저의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저랑 남편은 결혼한 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애들 아빠가 설마 전처가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숨겼던 거예요, 다들?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지. 시어머니는 그 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서 제게 사과를 하신 거예요. 시어머님 펑펑 울며 제가 모르고 있던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시아버지 또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계셨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 그리고 두 시누이 내외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엔 올해 18살 된 김상우라는 아이란다. 그리고 상우 애민 성모랑 20대 시절에 만났던 여자애였어. 그때 성모가 상우 애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모는 그 애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랑 이 양반은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의 아빠도 일찍 여의고 엄마랑 둘이 살던 굉장히 가난한 집애였던 거야. 대학도 못 나오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어디서 빠지는 집은 아니잖니. 게다가 아들 딸 차별이 안 하고 키웠다지만 어찌됐든 성모는 이 집안 대를 이을 유일한 아들인데 그런 여자애랑 결혼하면 우리 성모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때 그 여자의 모친은 많이 아프기까지 해서 그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면 성모 인생이 배배 꼬일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가난한 처가 뒤치다거리나 하며 사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가 헤어짐을 종용하셨다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반발할 게 뻔하니 혼자 조용히 물러나라며 그 여자에게 으름장을 놓으셨던 거죠. 니까짓 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착하고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앤데 너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인생 단단히 망치는 거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같은 애 욕심내면 안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모진 소리도 하고 돈도 건네주는 등 못할 짓을 많이 했었다며 더욱 크니끼셨습니다. 그 여잔 그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안고 있다. 결국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어머니까지 찾아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 인생을 위해 묵인하셨던 거고요. 우리가 정말 나빴었다. 그런데 그땐 때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땐 우리도 철이 없어서 남의 자식 귀한 줄을 몰랐던 게다. 으, 그 착한 앤 그렇게 우리한테 당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아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더라고. 그런 착한 애였으니 우리 아들이 그 애를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몇 년이나 힘들어했던 거겠지. 시부모님은 오래도록 힘들어하던 남편이 혹시 독신으로 살게 될까봐 또 걱정하셨다더군요. 그러다 절 만나 다시 기운을 찾고 행복해하던 남편을 보며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결혼 전부터 제게 고맙게 여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열어줬는데 집안까지 좋은 여자라니 시부모님은 저를 얻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역시 그때 그 여자를 반대했던 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그런 두 분을 찾아와 엄청난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얼마 전에 현진이가 절 찾아왔었어요. 현진이 기억하시죠? 예전에 두 분이 억지로 저한테서 떼어놓았던 그 여자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이번에 현진이가 와서 다 말해줬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저에 대한 현진이의 마음이 식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받고 현진이한테 미안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두 분도 자식 가진 부모였으면서 그러셨을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성모야. 우리도 그때 일을 나중에 한 번씩 후회하긴 했었어. 그 어린 것한테 우리가 너무했나 싶어서 말이야. 근데 이미 지난 일이고 넌 애미랑 잘 살고 있잖니. 근데 걘 대체 갑자기 널 왜 찾아왔다니? 너 설마 걔랑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아니요. 저한텐 집사람 뿐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현진이 저랑 헤어진 뒤에야 제 애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근데 그걸 알면 두 분이 뱃속에 애한테까지 어떻게든 해코지 할까봐 저에게도 안 알리고 혼자 그 애를 낳아서 키웠대요. 지금 그 애가 벌써 15살이래요. 뭐? 시어머니 입에서 당시 남편과의 대화를 전해 듣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남편은 3년 전부터 그 아이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을 찾아와 자신은 남편과 헤어진 후 쭉 아이만 보고 살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모친께서도 아이가 두 돌이 좀 지났을 때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너무 모진 삶을 살던 그 여자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여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려고 찾아왔던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오빠가 우리 애 모른 척하면 나 하늘에서 영원토록 오빠 저주할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 그 미안함 우리 아들한테 갚으면서 좀 살아줘. 제발 부탁해. 우리 애한테 세상 천지 이제 믿을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그 여자 남편에게 겁도 주고 애원도 하며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다더군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달려가 모든 일을 알리며 따졌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당시를 떠올리니 속이 답답한 듯 울먹이며 말을 이으셨어요. 근데 그 애가 진짜 우리 아들 핏줄인지 어떻게 아니?
우린 혹시 몰라서 우선 그 애랑 우리 아들이 친자 관계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봤다. 그 여자애 찾아가서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 아들 핏줄이 맞더라고. 정말 눈앞이 깜깜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싶더라고. 나 때문에 그 젊었던 여자인 미혼모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됐고, 이 어린 것도 평생 아빠 없이 컸어야 했던 거 아니냐. 젊을 때야 자식 위하는 마음만 앞세우며 살았다지만 다 늙고 나니 정신이 들었던 게지. 우린 그 여자애를 다시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에게 말이야. 그때 아이 엄마는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이제라도 제발 자신의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엄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절 신경 쓰느라 하루밖에 빈소를 지키지 못했지만 시부모님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아이 엄마를 위해 장례를 직접 치러주고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왔던 남편의 모습.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냈다며 두 눈이 퉁퉁 부어 집에 들어왔던 남편의 모습들이 말이죠. 아마 그날들은 남편이 자기 자식에 대한 존재를 알고 그 여자의 장례식에 다녀왔던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린 상우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대줬다. 너희 집 경제권은 네가 가지고 있어서 성모가 너 몰래 아이를 도와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대신 성모는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혼자 지내던 상우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를 진짜 생각했다면 누구라도 저한테 저 애에 대한 존재를 말해줬어야죠. 미안하다. 우리도 몇 번이나 그러려고 했다.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구나. 네가 얼마나 좋은 앤지 아니까 혹시 네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성모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우린 늘 무서웠다. 아마 성모도 너에게 미안해서 입을 열지 못했던 거겠지. 상우의 존재를 안 뒤 3년 동안 성모는 지옥 속을 걸으며 살아왔을 거다. 하늘로 간 상우의 미에 대한 죄책감, 상우에 대한 죄책감, 또 너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두 지고 살아왔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구나. 이게 다 우리 잘못이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난 뒤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아이가 오열하며 입을 열더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여기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제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꼭 지켜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저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져 얼른 아이 옆으로 달려가 아이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러자 아이는 더욱 서럽게 울며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이제 엄마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세상에 내 가족은 엄마 한 분뿐인데 난 이제 어쩌나 하면서요. 저 너무 나쁜 아들이죠?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데 이기적으로 제 걱정만 했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안 무서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자책하지 마. 저는요, 엄마가 제발 사시길 바라면서 엄마 곁을 지켰어요. 괜히 저 학원 보낸다고 엄마가 더 힘들게 일하시다 병에 걸렸나 싶고, 제가 집안일을 더 깨끗이 해놓지 못해서 엄마가 더 고생하셨나 싶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도 안 가고 엄마가 집안일엔 손도 못 대시게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만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제 하나뿐인 가족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를 제게 인사시켜 주셨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충격을 받았던 아인, 남편을 향해 원망부터 쏟아냈다더군요. 왜 자신과 엄마를 혼자 뒀냐면서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우기 위해 일만 했던 엄마에게 외롭다는 말도 하지 못했고,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아빠 있는 애들을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말을 마구 내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남편은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아이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울며 사과했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엔 자기 아빠를 원망했지만 자신의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직 어렸던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같이 살지 못해도 자주 찾아와서 자신을 돌봐주려 노력하던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엄마랑 둘이 살던 집에 혼자 남은 뒤로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친구들은 다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신 밥 먹고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사는데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난 왜 친구들이랑 다르게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평생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서지도 못하면서 숨어 살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한 건 아니에요.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던 절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꾸준히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세 분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살기도 싫었을 거예요. 딱한 거 커서 겪어도 힘들었을 일을 그 어린 나이에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줌마가 미리 알고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 아빠 가는 길도 제대로 못 봤을 거 아니니. 아이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게 이 엄청난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대해선 아직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자식 가진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어리든 많이 컸든 어린애들의 아픔은 내 자식의 일처럼 공감된다는 걸요. 저는 엉엉 울던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런 제 손을 뿌리치지 않던 아인, 제 남편이 투병할 때 몇 번은 문병을 왔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주머니가 병원에 안 계실 때 틈타 절 아버지께 데려다 주셨어요. 엄마이어서 아버지까지 잃을 생각에 제가 매일을 두려움에 떨고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비록 돌아가시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아버지를 뵐 수 있었으니 괜찮아요. 혹시 제가 몰래 병원에 찾아간 게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주머니. 넌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니? 자식이 아버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난 괜찮아. 정말이야. 아버지가요. 그때마다 절 보면서 사과도 많이 하셨지만 사랑한다고도 정말 많이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마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주제넘지만 제가 아버지 아들로서 빈소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아주머니 눈앞에 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빈소만 제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는 고등학생 아이의 부탁을 그 누가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자세히 뜯어보니 남편의 얼굴이 도드라지게 보이던 아이의 가여운 부탁을 저는 당연히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빈소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해준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시부모님은 연신 고마움을 표하셨죠. 이후 시부모님은 저와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계속 사과도 하셨어요. 아주머니, 제가 안에 이불 깔아놨어요. 바닥 딱딱하니까 여기 말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난 괜찮아. 너야말로 들어가서 눈 좀 붙이렴. 그렇게 장례식 내내 지켜보니 아이는 정말 착한 애더군요. 첫날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얘가 누굴 원망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탓하려 하는 착하고 여린 애라는 걸 느꼈었는데 그 느낌이 맞았더라고요. 아이는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계속 주눅 들고 눈치를 보면서도 어린 저희 애들을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가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있어서 괜히 곤란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아주머니는 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실 텐데.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시부모님도 제 눈치만 보셨으니 아이도 제 눈치를 더욱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아이를 딱 붙들고 말해줬어요. 상우야, 물론 아줌마가 네가 나타나서 놀랐던 건 맞아. 그런데 서운했으면 차라리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서운했지. 절대 널 싫어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내 자식 같아서 안쓰러워. 그리고 상우야, 넌 지금 못 올 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왜 내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니? 그럴 필요 없어. 네, 아주머니,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이의 말을 듣는데 불현듯 남편의 유언이 떠오르더군요. 하도 경황이 없어 잠시 잊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잘 대해달라던 남편의 말이 그제야 무슨 말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제 앞에 나타날 걸 미리 예상하고 끝까지 제게 아이를 부탁했던 거더라고요. 그 착한 사람이 갑자기 생긴 자신의 아이를 제게 말도 못하고 숨겨 키우며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서운함보단 안쓰러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죠. 그리고 반대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저 같아도 남편에게 쉽게 말을 못했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서운함도 점차 사라지게 됐죠.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남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내심 신경 쓰이시는 듯 저와 통화할 때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에휴, 네 시부모님이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고 혼자 쓸쓸히 집에 돌아갔을 그 애 생각하니 우리 마음이 안 좋구나. 애가 좀 못되기라도 했으면 마음에 덜 걸렸을 텐데 애가 또 착하긴 왜 그렇게 착하다니. 이제 너도 알았으니 앞으로 네 시부모님이 데려가서 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두 분 연세도 곧 있으면 80인데 힘에 부치실 것 같구나. 그 애랑 산다고 해도 두 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에휴, 엄마 말씀대로 너무 착했던 그 애가 저는 너무 가여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항상 위축된 모습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그 애가 정말 쉬지 않고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죠. 전 우선 머리를 비우려 애쓰며 병원에서 쓰던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편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본 전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나야. 아마 당신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겠지? 사실 나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내 잘못을 말이야. 이렇게 시작된 남편의 편지엔 자신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이야기가 적혀 있더군요. 남편은 제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 편지를 남겼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제게 자신의 미안함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난 당신을 속이고 아이에게도 상처 줬던 죄값을 오래도록 치르며 살았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 괜히 당신과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좋은 가장이 되려고 노력했거든. 그런데 상우는 혼자 많이 외로울 텐데 나만 행복한 가정 속에 있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 미칠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어. 그래서 점점 마음껏 웃지도 못하게 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나 싶어서 입맛을 잃어가기도 했지. 그러다 결국 당신과 상호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값을 이렇게 무서운 병으로 돌려받게 된 것 같아.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과거 계속 어두워졌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회사 일을 핑계로 제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챙기러 다녔다는 미안함, 혼자 둬야 했던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 둘에 대한 죄책감에 남편은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던 남편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스스로만 탓하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다던 아이의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그 여리고 착한 마음이 너무 닮았던 부자를 떠올리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던 전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 느꼈죠. 여보, 내가 너무 염치 없는 부탁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여보, 이젠 세상에 혼자 남은 우리 상우 힘들겠지만 당신이 당신 자식처럼 좀 품고 살아주면 안 될까? 물론 상우한텐 우리 부모님도 있지만 연세도 많은 두 분이 어떻게 상우를 데리고 사실 수가 있겠어? 당신이 만약 그래준다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절대 그 은혜 잊지 않을게.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죄인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여보, 당신이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난 상우 엄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 상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이미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나에겐 당신뿐이었어. 상우는 상우 엄마의 아이여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모를 생각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 사랑해 여보. 마지막까지 나도 몰랐다. 같은 변명 한마디는커녕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만 남긴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더군요. 이 미련퉁이 같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전 편지를 끌어안고 오래오래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바보야. 이런 부탁할 거면 차라리 더 일찍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힘들었을지언정 당신 부탁을 외면했겠어? 고통은 고통대로 혼자 다 받게. 이게 뭐야. 불쌍하게. 이 바보 천치 미련퉁이야. 그날 내내 전 남편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기나 된 그 일 정말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키울 수 있을까 하고요. 결국 전 밤을 꼬박 새워 결정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이 절 찾아오셨더군요. 두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애미야, 상우 말이다. 염치 없지만 네가 좀 자식으로 받아주고 키워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사돈 어른들처럼 나이라도 젊어야 애를 평생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을 텐데 당장 우린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노인들이다. 그래도 네가 정 힘들겠다고 하면 상우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우마. 너한테 부담 주려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 애를 가엾게 여긴다면 제발 그 아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다오. 부탁이다. 두 분은 아이를 제게 부탁하러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흐느끼던 두 분은 제게 면목이 없다며 제 눈을 똑바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죠. 저는 그런 두 분께 지난밤 내내 고민한 끝에 했던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네, 상우 제가 제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키울게요. 뭐? 저, 정말이니?
사실 어제 남편이 상호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저한테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밤새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 가엾고 착한 애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우, 제가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키워볼게요. 정말 고맙다, 에미야. 이 은혜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마. 그렇게 전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상의도 이미 마쳤고 당시 11살, 9살이었던 두 딸에게도 미리 동의를 구한 뒤에 말이죠. 현지, 예지, 아빠 장례식장에서 봤던 상호 오빠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상호 오빠 엄청 친절했어요. 그래? 그럼 상호 오빠가 너희 오빠가 돼서 같이 사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해? 사실 사정이 있어서 너희한테 말 못했는데 상호 오빠 너희들 아빠 아들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다르지만 상호 오빠 너희들 오빠가 맞단다. 엄만 그런 상호를 엄마 아들로 품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 딸들은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우와, 나도 오빠 생긴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그래도 알 건 아는 나이 아이들은 고맙게도 상으로 오빠로서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렇게 짐을 싸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 상우에게 저는 남편이 쓰던 서재를 새로 꾸며 방으로 내주었어요. 아직 침대랑 책상 같은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상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꾸며가 보렴.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줌마, 아니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들어보고 타당한 거면 당연히 사줄 테니까. 어, 엄마요? 그래, 내가 너 데려올 때 그랬잖아. 앞으로 내가 널 아들로 품고 살고 싶다고. 분명 너도 좋다고 했다. 이젠 못 물은다. 저야 감사한데 너무 죄송해서. 상우야, 우리 인연이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연이 되려고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난 널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상우 너도 그냥 내가 네 두 번째 엄마가 될 인연이었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봐.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내게 미안해하지 말란 소리야. 알았지, 우리 아들? 저는 또 위축되려던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아들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악수해 주었죠. 그러자 우리 울보 아들은 또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울고 있던 우리에게 달려온 두 딸은 울지 말라며 한 명씩 우리를 안아주었죠. 그렇게 그날 우린 조금 특별한 형태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들은 한동안은 어색한 듯 절 저기 하고 부르더니 언젠가부턴 절 어머니 하고 자연스레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쯤 전 아들과 함께 아들의 친모를 뵈러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그때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조금은 고된 미소를 짓고 있던 사진 속 아들의 친모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론 제가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테니 더는 아들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요. 생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 그리고 한 아이와 엮여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됐네요. 제 시부모님이 현진식에 했던 모진 일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자식을 위한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거죠. 같은 여자로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을 현진 씨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 현진 씨의 전부였던 우리 상우, 앞으로는 제가 좋은 엄마가 되어 잘 보살펴 줄게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디 착한 상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이젠 편히 쉬세요. 자신의 친엄마까지 챙겨줘서 고맙다며 상우는 제 손을 잡고 눈물 짓더군요. 저는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상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됐으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고 말해줬네요. 그렇게 저와 아들이 모자지간이 된 지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알고 보니 공부를 정말 잘했었는데요. 기특하게도 아들은 당당히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해 지금은 신입생이 되었답니다. 아유, 우리 상우 창하다, 창해. 너니 할미 할애비의 자랑거리야. 애미야, 정말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 상우가 이렇게까지 잘 됐겠니?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하구나.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며 저희 집까지 달려오시더군요. 두 분은 지금까지도 저와 꾸준히 왕래하며 지내고 있는데 절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시곤 하죠.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는 두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시부모님은 그때 크게 기뻐하며 직접 아들의 등록금도 전액 내주셨습니다. 상우야, 대학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항상 이 외할아버지 말 명심해. 대학 갔다고 술 먹고 노는 거야 괜찮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태도를 단정히 하고 살아야 한다. 저의 아들을 가엾게 여기셨던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친손주 대하듯 아들에게 잘해주고 계세요. 제 동생 내외도 저희 아들을 친조카 대하듯 해주고 있고요. 저와 동생을 엄히 키우셨던 아빤 종종 저희 아들에게도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의를 엄히 강조하시곤 합니다. 그럼 옆에서 엄만 웃으며 이렇게 핀잔을 주시곤 하죠. 아유, 당신은 우리 상우만큼 바르고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걱정도 참 팔자슈. 이렇게 저희 아들은 지금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신입생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해롱해롱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들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며 잘 따르고 있는 저희 애들은 그런 아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며 장난을 치더라고요. 오빠, 이러면 더 어지럽지? 내가 몇 명으로 보여? 2명? 3명? 오빠, 나는? 우리 오빠한테 이런 면도 있네. 그 범생이 오빠가. 특히 올해로 13살이 된 저희 큰딸은 맨날 절 대신에 자신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해주던 자기 오빠의 모습이 정말 재밌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딸들을 말리며 아들에게 찬물 한 잔을 떠다 주었죠. 아유, 그러지 마 너희들. 아무튼 장난기는. 상우야, 얼른 이거 한 컵 쭉 마셔. 그리고 처음에 주량을 잘 모를 때야 취할 수 있다지만 술은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면서 마셔야 하는 거야. 알았지? 다음엔 엄마랑도 술 한 잔 마셔. 엄마가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네, 어머니. 근데 저 화장실 좀. 우. 이렇게 우린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걷어내지 못했어요. 아들과 딸들에게 아빠란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때때로 찾아오면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가슴에 찾아오는 느낌이 들곤 하죠. 또 밤에 그 넓은 침대 혼자 누워있노라면 한 번씩 옆자리를 쓸어보고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누워있을 것만 같아서요. 그리곤 괜히 그리움에 사무치며 잠이 드는 날이면 고맙게도 그날 꿈엔 남편이 주로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럼 전 꿈속 남편에게 괜히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 상우도 현지랑 예지도 다 잘 크고 있지? 나 혼자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나중에 만나면 꼭 수고했다고 안아줘야 돼. 알았지? 애들 걱정은 마. 내가 당신 목까지 사랑 듬뿍듬뿍 주면서 잘 키우고 있으니까. 특히 상처 많은 우리 상우. 그 상처들 다 아물어라, 아물어라 빌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늘에서 더 이상 상우가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빌어줘. 알았지? 그렇게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전 앞으로도 상처 많은 저희 아들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딸들도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워나갈 거고요.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제가 혼자서도 새 아이를 오래오래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명은 사람에게 때로는 가혹하면서도 또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선물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친모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아들, 마지막으로 저까지 얽힌 운명의 실타래는 확실히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 곁엔 이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된 아들이 선물처럼 남아있죠. 혹시 여러분도 가혹하거나 원망스러운 운명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슬픔과 상처에 집중하시기보단 그 폭풍이 지나간 후 남은 건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그 운명이 남기고 간 선물을 발견한다면 부디 앞으론 그 선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만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